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의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SNS, 모바일, 카톡으로 상담을 하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센터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용돈? 성적? 진로?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대인관계예요. 저희 센터는 2018년부터 70만 명의 아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15만 명의 아이들을 상담했죠. 그 15만 명의 아이들 중에서 32%가 대인관계 문제를 주호소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인관계에서 아이들의 고민은 도대체 뭘까요? 선생님, 새 학기가 됐는데 친구들이 나를 따돌릴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선생님, 어제 애들이 페북에 저격 글을 올렸는데 아이들이 내 진심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얘는 왜 친구들을 이렇게 못 믿지? 만약에 내 친구, 내 자녀라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너는 너무 부정적이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친구들이 널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참고로 저희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지적은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정말 속마음이 뭔지 볼까요? 선생님, 저는 친구들 앞에서 쿨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선생님, 친구들이 저를 좋아할 수 있게 밝고 활기차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게 아이들의 속마음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잘하고 싶어 해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어 하고 친구들로부터 애정과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 앞에 서면 두렵고 무언가 경직되고 무언가 나를 미워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나면 친구들은 집에 가서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오늘 또 왜 이랬지? 정말 나는 너무 구제불능이야. 친구들은 나를 찐따라고 생각할 거야. 아이들은 밤새도록 수없이 그걸 반추하면서 결국은 극단적인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 마음에 왜 이런 게 들어왔을까요? 아셔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성장하면서 내가 내 삶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들에 이렇게 대처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대처 방법들이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대처 방법들은 그 나의 모습들은 내가 힘든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준 아주 고마운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봐도 고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저 자해를 했어요. 너무 뜻밖의 일이라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글쎄, 자해?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자해를 했을까? 그 친구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저를 예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선생님들 앞에만 가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요. 선생님들이 뭐라도 꼬치꼬치 물어보시면 막 눈물이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그런 내 모습이 이상하대요. 너같이 다 가진 애가 왜 그러냐고. 저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요즘 말고 예전에도 이런 감정들을 느껴본 적이 있니? 그 친구가 고개를 푹 떨구고
머뭇머뭇하다 얘기했어요. 선생님,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엄청 많이 혼났거든요. 아빠가 막 혼내기 시작하시면 제가 그렇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굉장히 성실하고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딸이 갖고 있는 어떤 결점, 어떤 어려움들이 마음에 안 드실 때가 많으셨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다그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설명을 해봐, 설명을. 그 친구가 막 설명을 하면 아버지는 또 화를 내셨어요. 그게 말이 돼? 그 친구가 억울해서 입을 다물고 울면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그것도 설명을 못해? 그러다 보니 그 친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얼어붙은 채로 울기만 했었던 겁니다. 그 친구는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 그 친구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대응 체계가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요, 즐겁게 게임도 하고 즐겁게 음악도 듣고 하다가 아버지 앞에 서면 딱 그 대응 체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아빠를 덜 화나게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이 돌아가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은 그게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빠한테 뭐라고 말을 더 하면 더 혼났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멍하게 자신을 만들어내면 조금이라도 그 순간을 덜 고통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 보호 체계는, 그 대응 체계는 본인이 성공한 방법이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눈을 크게 뜨면 그 초등학교 때 아이가 짠하고 튀어나와서 선생님이 화낼 거야. 지금부터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멍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대응 체계를 미워합니다. 너 때문에 나는 선생님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도 없고 친구들이랑 즐겁게 지낼 수도 없어. 난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지만 대응 체계는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널 지켜줘야 돼. 우리는 이렇게 잘 이겨내온 거야. 하지만 그 친구는 저녁마다 그 대응 체계로 자신이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눈물을 짓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다 맞을진 모르겠는데 선생님 생각엔 그 너의 행동들, 어른들 앞에 서면 얼어붙는 그 행동들이 네가 아빠한테 겪은 것들을 조금 덜 고통스럽게 느끼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 걔가 널 도와줬던 것 같아. 그게 너한텐 최선이었던 것 같아.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자주 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친구들한테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 앞에 가면 딱 얼어붙죠.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무슨 말 했다가 친구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종종 수치심과 자기 혐오를 느끼는 어른들한테도 저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합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던 어떤 여자분은 남자친구와 헤어질 위기가 되면 6살짜리 그 아이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게 붙잡죠. 그리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어떤 직장인은 새로운 직장을 옮길 때마다 다른 분들의 눈초리에 신경을 쓰면서 혼자 위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중학생의 아이가 튀어나온 거죠.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사람들의 방어 체계를 설명드리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제가 다중이란 얘기인가요? 다중이는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그것에 대응하는 체계들이 생기고 그것이 필요할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은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럼 대응 체계는 나쁜 거네요?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내가 너무 사랑했던 할머니가 병에 들었을 때 그걸 열심히 간호했던 친구는 내가 슬픈 일을 경험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그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내가 생깁니다. 그래서 커서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거나 복지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혐오스럽게 느끼고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나의 모습은 사실은 내가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지금 나를 도와주려고 자꾸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올 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도우려고 정말 애쓰고 있구나. 네가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수용과 인정입니다. 사실은 나를 가장 열심히 도왔던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겼던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죠. 네가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 그때는 그렇게 해야 이겨낼 수 있었구나. 그때는 그럴만 했구나. 괜찮아. 제가 뵙고 있는 한 분은 어렸을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어요. 그분은 통장 잔고가 떨어질 때마다 예민해지고 화를 냅니다. 재밌는 건 그분은 스스로가 그런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또 그분이 왔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알아요. 아는데, 근데도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왜 힘들까요? 아는데 나는 아직도 걔가 미운 거예요. 나는 아직도 걔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번 그 굶주림에 떨었던 중학생 그 아이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눈 한번 맞춰보세요. 걔 표정이 어때요? 안아주세요. 하실 수 있다면 안아주세요. 그분은 오래오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떠세요? 집에 가서 내가 안아줘야 할 꼬맹이가 떠오르세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내 스스로가 수치스럽다면, 나의 이런 모습이 혐오스럽다고 느껴지신다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내 삶을 좀 더 잘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노력하고 있는 그 아이를 깊이 깊이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내 삶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온 정말 내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버겁고 혼자 생각하기 힘드시다면 언제나 저희 청소년 모바일 센터 다 들어줄게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학자 김태경입니다. 범죄심리학자이기도 하고 피해자학자이기도 하고 진술분석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거짓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 분명히 이 질문을 듣고 나는 절대 거짓말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제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람과 정말로 진정성 있는 대화만 하셨는지, 그 사람에게 혹시라도 진심을 담지 않은 제스처는 하지 않으셨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겠어요? 단 한마디도 진심 어리지 않은 말을 뱉지 않았다.
네, 자신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요? 저는 거짓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되게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세상 기쁘고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반갑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어서요. 낯선 사람을 만나서 몹시 즐겁고 반갑고 기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짝 오버한 거죠. 물론 제가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만한 건 아닙니다. 더욱이 상대방 역시 제가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겠죠. 우리는 생각보다 일상에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지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 2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고도 하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서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가족일수록 거짓말을 별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할 것만 같은데 정작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족끼리는 거짓말은커녕 대화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가뜩이나 대화가 줄었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만 같은 백색 거짓말,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 응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는 영혼 없이 막 남발하던 백색 거짓말들을 대문을 여는 순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십상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굳게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고. 왜요? 그만큼 정이 쌓였으니까. 정만 쌓이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헤아려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자주 하죠. 그러다 보니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오해도 자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충고 혹은 조언을 가장해서 간섭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오해해서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딱 보면 척 하고 알 수 있다고, 쉽게 공감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착각에 빠진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나이도 다르고 어울려서 노는 친구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해한 마음을 정확하게 공감해서 반영해 주는 건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는 저에게 자주 질문을 하시는데요. 마음은 어렵사리 어떻게 하다 보니 이해는 됐는데 이 이해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해한 것과 공감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집에 그 질풍노도의 상태인 뇌와 나름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한때 조커라는 영화에 굉장히 과몰입했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커라는 영화에 그렇게 매력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어느 곳에선가 저게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라는 의문이 자꾸 올라와서 영화를 보는 것 자체를 방해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이는 조커의 어느 지점에 굉장히 꽂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기를 계속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퀭해진 눈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봤던 영화의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자꾸 머리에서 떠올라요. 이 기억이 머리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되게 많은 말들이 떠오르시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무 많이 보더라. 정도껏 좀 하지. 제가 아이의 엄마가 아닌 상담가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영화의 끔찍한 장면들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라서 힘들구나.
영화는 재밌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 기억이 머리에 각인되어서 그것을 없애는 게 혼자서는 쉽지 않은 모양이네. 자, 그러면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랑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볼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너 요즘 좀 과하게 보시더라. 조절이 잘 안 돼? 그럼 엄마가 대신 좀 해줄까? TV 다시 보기 좀 제안을 해볼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가족 간에서도 공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건 분명하죠. 저는 트라우마, 특히 범죄 트라우마 피해자를 되게 오랫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치상, 방화 피해자 등등등. 그간 정말 많은 피해자를 만났는데 이런 저에게는 그러면 상담가로서 공감하는 것이 늘 쉬운 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심리 상담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모든 날 모든 순간에 항상 매우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거다. 그럴 수 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저 나름의 욕구와 감정들이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심리상담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여쭤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공감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집중력과 정신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이렇게 고도로 집중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러면서 지낸다면 아마 수명이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심리상담 장면에서 말하는 공감은 같은 경험이 없어도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를 하되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타인과의 심리적인 거리, 이거는 이제 경계 혹은 울타리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울타리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숙련된 전문가에게조차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울타리나 경계가 너무 단단하고 두꺼우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충분히 헤아려 이해하는 건 쉽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과 감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계가 너무 약하거나 없어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상대방과 저와의 경계가 없으니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저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이가 생기면 중립성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동감하게 되면서 2차 트라우마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트라우마 상담가들은 항상 이 과잉 동감, 그로 인해서 생기는 2차 트라우마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어떤 분은 2차 트라우마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두시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정신분석의 하위 영역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라고 있는데요.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나의 정신적인 울타리, 그리고 나의 울타리와 다른 사람의 울타리, 이 사이에 공간이 있겠죠. 이 적정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 공간을 확보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한 심리적 거리는 사람마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매 순간 적정한 거리,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가늠해야만 합니다. 어린 자녀를 살인사건으로 잃은 어머니를 상담할 때였는데요. 상담 시간마다 유족께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내면서 그 아이 시신을 만졌을 때 손에 닿았던 느낌, 마지막으로 아이가 토해냈던 말들, 사건 현장에서 났던 여러 가지 불쾌한 냄새, 이런 걸 이야기하시면서 울기를 반복하셨습니다.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 가량의 상담 회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사실은 경험 많은 트라우마 상담자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도 유족의 감정에 과잉 공감하게 되어서 굉장히 울컥하기도 하고요. 집에 갈 때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집으로 향하는 그런 감각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각을 느끼는 게 상담자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지만 상담 관계 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방법을 쓰죠. 울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구축합니다. 저는 한동안 제가 울타리를 꽤 잘 치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족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분의 감정에 잘 공감하고 더불어서 저의 정신적 안녕도 잘 지켜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상담을 했고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가끔은 이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문득 뭔가 멍하게 이제 생각을 하던 중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119 구급차가 달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수없이 반복해서 듣고 머릿속에서 떠올렸던 장면, 즉 유족께서 아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던 모습, 그 장면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서 갑자기 툭 하고 떠올랐습니다. 마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멀리 두었던, 줌아웃 해두었던 장면이 줌인 하면서 저를 덮쳐오는 듯한 느낌이었죠. 결국 저는 운전대를 부여잡고 꽤 오랫동안 흐느껴서 울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사실은 감정적으로 좀 동요되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꽤나 좋은 상담가인 것 같고 그분하고 분명히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분의 감정을 제대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밀어냈던 거죠. 난 너무 저도 역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족의 아이를 잃은 상실감을 구구절절히 들으면서 제 마음에서 내게 저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족과 거리를 쭉 길게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다행히도 저에겐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중요한 경험이었는데요. 적정한 거리를 다시 조정을 했고 상담은 감사하게도 유족께서 좀 많이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선설과 성악설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어렸을 때 저는 막연하게 성선설이 진리이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고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는 교육과 경험에 따라서 선악은 결정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 상담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지금 여기에서 저는 대부분의 인간에게 내면 깊숙이 선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범죄자를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요. 범죄자를 많이 만나니 세상이 악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처럼 보일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정말 위험한 곳이고 누군가 악의적인 마음만 먹으면 끔찍한 범죄는 생길 수 있고 그 대상이 어느 순간 내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고요. 이걸 이제 대리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대리외상으로부터 회복하게 해주는 게 피해자와의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분을 포함한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공동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면서 세상은 여전히 꽤 살만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선한 의지가 항상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의지나 동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는 것까지는 되게 좋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보니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아닌 나의 경험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고 나라면 이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위로의 말과 도움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살인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고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산 사람은 살아야죠. 근데 그분들은 살고 싶지 않은 상태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잃고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에 대한 죄책감하고 고군분투하는 분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중에 저는 되게 많은 걸 잃었어요. 이제 사람도 못 믿겠고요. 다 짜증나요, 그냥. 내가 피해자인데 근데 내가 수사받아야 하고 내가 거짓말 아니냐고 의심받아야 되고 수사기관이든 법원이든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근데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저는 무고 혐의자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고소고 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저 고소 안 했어요. 상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범죄 피해자의 경험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마 꽤 많은 분들이 적어도 머리로는 제법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의 곁을 지켜온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범죄를 행한 사람, 즉 범죄자에게만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피해자의 경험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그저 범죄의 잔혹성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비되죠. 그러면 우리는 왜 사건 너머에 있는 사람, 즉 피해자는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착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잘 모른다는 생각조차를 못하니까 제대로 된 이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오해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오해를 이해라고 착각하다 보니 의도와 상관없이 크고 작은 2차 가해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피해자가 뭐뭐 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해자가 이러이러하게 불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거든요. 이 말은 운이 나쁜 어느 날 그 표적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범죄 피해자가 된다는 거, 우리와 그렇게 무관한 남의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범죄 피해자를 바라보는 적정한 시선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용서하지 않을 권리라는 책을 쓴 이유입니다. 범죄 피해자의 건강한 이웃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피해자들의 회복은 한 뼘씩 빨라질 거거든요. 그런 건강한 이웃을 늘리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피해자라고 낙인 찍고 피해자처럼 대해요. 그래서 나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싫어요. 지금껏 누구도 내게 호의 따위 베풀지 않았는데 엄마가 죽고 나니까 새삼스럽게 관심 준다고 너무 달라붙고 자꾸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피하게 돼요.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살인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어느 분의 말씀이십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뇌 속에 공감 회로가 있거든요. 그것이 건강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다만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할 것 3가지. 남의 감정과 남의 생각을 넘겨짚지 마라.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그리고 나와 다르면 왜 다르지? 라고 의구심을 품고 비난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존중하라 입니다. 나는 도와주고 싶은데 정작 상대가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거든 그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직 때가 안 되었다는 의미니까요. 특히 범죄 피해자의 경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겨짚고 이해한다 혹은 공감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잘 모른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고 그 대신 그들의 조용하지만 배려심 있는 이웃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풍 생존자입니다라는 책을 쓴 작가 산만 언니입니다. 저는 1995년 여름 부실 시공으로 20초 만에 무너져버린 백화점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생존자입니다. 당시 저는 20살의 나이로 지하 1층에서 물품 보관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건물이 무너진 찰나에 저쪽에서 누가 불러서 걸어가는데 등 뒤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참사 현장에 살아났는데요. 꽤 오래도록 그 일 때문에 정신과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지금도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불과 1, 2초 사이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었어요. 근데 그 후로 세계관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고민이라고 해봐야 되게 사소했거든요. 사고를 겪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 생의 모든 일이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일을 왜 할까? 저축은 왜 하지? 대학은 왜 가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결혼이라니, 아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고는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더라고요. 당시 저하고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후로는 말 그대로 사는 재미를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감사하지 않냐 이런 말 하는데 아니요. 전 달라요. 저 그전에는 오락실에 가서 막 테트리스 같은 거 해도 재밌고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어도 막 신났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사는 일이 너무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추리소설의 마지막 장을 보고 다시 앞부터 처음부터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항상 뭘 해도 마음이 공허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결국 우리 다 죽을 텐데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20대를 전부 저는 매일 저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고 집에 와서 누워도 아,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는 나 하나 살아가는 게 너무 소중하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람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근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타인한테 관심이 줄어드는 게 그냥 어른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도 생각했고요. 착하게 산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끝내 나이 30에는 상태가 완전히 나빠졌어요. 이런 증상을 전문가들이 롱텀 PTSD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잠복기를 거쳤다가 찾아오는 거죠. 제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때 저는 다시 사고를 칩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죽음에게 다가가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희한하잖아요?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또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나 살려달랬냐고. 왜 나는 나 죽는 거 하나도 못하냐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또 그때 가족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막 우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슬픈 일인가? 왜 저렇게 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제야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과 환자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진단받고 저 자신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했어요.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여러 성격장애 그 스펙트럼의 복합적인 형성까지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치료에 열심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병도 다른 질병하고 다르지 않아요. 약만 잘 먹어서 해결되지 않고요. 건강한 일상생활의 습관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렇게 저는 새롭게 일상을 하나하나 다시 재조정해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물론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너뜨린 만큼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여전히 회복 중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불행은 겪어봐서 아는데 행복 도대체 뭐지? 그래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무렵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요. 명품백도 사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근데 재밌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잠깐 기쁘기는 하죠. 근데 지속 가능한 행복감? 이런 거는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행복이 뭐지? 오래 고민했어요. 남들은 언제 대체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낄까? 그러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단체로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아기를 돌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 저는 굉장히 애들을 안 좋아했어요. 애들은 시끄럽고 귀찮고 불편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제가 덜컥 애기하고 분유를 받아든 거예요. 난감하죠.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타인한테 관심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애기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 갓난애를 바닥에 놓고 자 분유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애가 안 먹죠. 난리가 나고 울고불고. 했더니 이제 옆에 계셨던 어떤 봉사자 한 분이 보다 못해서 애기를 획 채가더니 이렇게 안아가지고 분유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너무 우유를 잘 먹어요. 그걸 보고 저 그날 진짜 놀랬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진짜 사람 모르는구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를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보육원으로 뛰어갔어요. 나중엔 제법 능숙하게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됐죠. 여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멋대로인 아이들 말로 설득하는 거 되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본능적이니까 애들은 막 몸으로 놀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그렇게 이제 놀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죠? 그 내 안에 있던 뾰족뾰족한 마음들하고 세상으로 있던 차가운 장벽들이 이렇게 하나 둘 좀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 경계 없잖아요. 막 뛰어들어와서 내 마음에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나고 막 이랬던 마음들이 어느새 좀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끼는 블라우스에 실크 블라우스에 애들이 막 침을 흘리면서 자도 너무 괜찮고요. 그 다음부터는 흰 바지에다 막 볼펜으로 낙서를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 야, 내가 이런 데 오면서 이렇게 차려 입고 온 내가 잘못한 거지 니들이 뭘 알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조금씩 변화하게 된 거죠. 이때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갓난애 때부터 계속 제가 주로 봐왔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당시 26개월이었는데 아니야 싫어 이거 저거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가. 근데 걔 낮잠 잘 때 언제나처럼 제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노래 아시죠? 엄마가 섬 그늘에. 근데 애가 갑자기 저한테 노래 부르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가 태어나서 그 처음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했는데 대견하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렇게 노래 싫어하는 애한테 내가 26개월 동안 노래를 불러줬다니. 근데 저 몰랐는데 애들 그때까지 되게 맺혔던 말 한다면서요. 밥 국에 말지 마 이런 말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졸려 죽겠는데 제가 노래 불러갖고 짜증 났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노래 안 불러주니까 잘 자더라고요. 같은 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놀이방에 이제 보일러가 안 틀어져 있었는데 애기 하나가 이렇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죠. 아가 이모가 젤리 줄게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젤리 아니야. 애기가 그래요. 이모가 뭐 줄까? 뭐 주면 올라갈래? 그랬더니 애기가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러더니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그 아이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계속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나 여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게 전부 젤리의 다른 이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젤리들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행복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한동안 행복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살았거든요. 불행이 너무 선명하니까, 서슬퍼렇게 분명하니까 행복도 어느 날 막 유리창 깨고 안방으로 밀어 닥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상태, 아프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간 가족들이 전부 무사히 돌아오는 그날 저녁, 그리고 그렇게 잠드는 밤, 그런 날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 상태가 행복한 날들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슬프지 않았던 날들 모두가 행복한 날들이었던 거예요. 저 아이들 만나기 전에 사랑 되게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 대신 감기 하나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함? 그딴 거 어디다 써? 이랬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남들 미워하고 미움받고 사느라고 사랑받은 기억도 사랑하는 방법도 잊고 살았던 거예요. 애들 보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그간 잊고 있던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맞아, 나도 이 친구들처럼 세상에 사랑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은 물론이고요, 골목 안에 있던 이웃들, 친척들, 학교 선생님들 예뻐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차를 타면요, 그렇게 뒤로 가서 따라오는 차를 향해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의 아홉은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다가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그런 기억들이 막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어디 가서 하면 다들 대단하다, 대단한 일 한다 하시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들 도울 때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무슨 시설에 가서 정기적인 시간에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큰 기부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는 리어커가 있으면 그 뒤를 재촉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조용히 따라가 주는 거. 그것도 봉사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요, 뉴스 기사에 악플 안 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 진짜 모르는 거죠. 저는 그때 아이들 제가 도와준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저를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 때문에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제가 보육원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평생 저는 나만 아는 이기적인 노인네로 쓸쓸하게 늙어갔을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은 살아있으니까 좋구나, 애들 크는 것도 다 보고 좋네,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이제 얼마 전에 책도 나오고 했으니까 보육원에 이제 수녀님 뵈러 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 한참 못 봤어요. 근데 그날 우연히 길에서 그 젤리 아니야? 이랬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반가웠고 얘기를 막 덥석 알아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 거예요. 그래갖고 저 그때는 막 기저귀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누구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제 형아네 형아. 내가 막 그랬더니 애기가 이모 나 26kg다? 이래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솜처럼 가벼워요. 이걸 어떻게 현상을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랑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요, 누가 저한테 그 사고를 겪고 보상금 받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래, 아니면 사고 전날 19의 나이로 죽을래,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19의 나이에 죽는 생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물어요, 저한테. 그 고통스러운 산풍사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까지 왜 책을 썼냐. 그럼 말해요. 이런 식의 사회적 참사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제발 사람 목숨 앞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돈보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사람 생명이 먼저라고 그 말 하고 싶어서 썼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런 식의 사회적 참사를 저희가 사전에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고가 난 후에는 참사를 겪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시민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저희가 그들이 조금 오랜 시간 애도를 한다고 해도 여유 있는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 26년째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혐오하거나 조롱하지 말아주세요. 이들과 기꺼이 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이 좁은 나라에서 함께 모여 사는 이웃이에요. 그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힘드시지요? 몸과 마음도 많이 힘드시지요? 이제 한 달이 지나가니까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이지만 몸이 약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죽음에 이르기도 했고, 또 감염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가 돼야 되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국민들의 경제적인 타격도 커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런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현재 서울 시민의 마음을 돕기 위해서 서울시 코로나 바이러스 19 심리지원단 단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서 복지부 통합심리지원단, 신경정신의학회 재난위원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원분들이 서울, 대구, 전국적으로 같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사실 여러 가지로 인류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질병입니다. 아마 우리 유전자 안에 이 감염에 대한 공포가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를 위협했던 가장 큰 질병은, 가장 큰 사건은 사실 감염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패스트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줄였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의 스페인 독감은 전쟁, 1차 대전 인구에서 죽은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최근만 해도 사스, 또 신종플루, 지난번 메르스까지 사실 우리 기억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도전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우리가 겁먹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중국의 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공포스러운 뉴스가 전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으로 인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정상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잘 대처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정부가 노력했고, 또 우리 국민들도 노력해서 잘 대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대규모 환자가 발견되고 또 사망자가 생기면서 공포와 불안이 다시 커졌고, 또 그 공포로 인해서 현재 여러 조치가 취해졌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전염 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하면서 사실 국민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아서 걱정했고 걱정하고 있고, 또 마스크 대란 이런 문제도 정말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 모두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감염병은요, 사실 몸도 힘들게 하지만 원래 마음부터 힘들게 해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감염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부터, 특히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된다는 그런 공포, 그 다음에 어떻게 침투할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또 본인이 감염되면 본인만 아픈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전염자가 되는, 가해자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자 스스로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져야 하는 그런 질병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또 감염병은 또 분리시키죠. 일도 못하고 가족과도 떨어져야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질병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위기 전화를 받으면서 열이 있지만 기침은 없다, 기침은 있지만 열은 없다, 혹시 내가 코로나 아니냐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상상 코로나인지 모르겠다 하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전화가 많이 사라졌는데요.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가 많이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지금 그런 상상 코로나 공포 같은 것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도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이 늘면서 이런 상상 코로나 증상과 관련된 그런 전화는 많이 줄었고요. 요즘 최근 저희에게 오는 그런 전화는 걱정에 대한,
장기화되는 걱정, 언제 이게 끝날 것 같으냐 하는 걱정과 함께 경제적인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담하는 이제 그런 상담이 더 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감염에 대한 공포를 어떻게 줄일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과거에 이 감염 공포를 잘 이겨냈던 다른 나라 또 다른 사례들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 마음의 백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정보를 보고 서울 코로나 바이러스 19 심리지원단에서 마음의 백신을 준비해보자, 그리고 여러 문헌을 참고해서 저희가 7가지 마음의 백신을 준비해서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게 됐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를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 곳에서 이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의 백신 7가지를 공유하고 싶다, 이런 전화도 많이 오고, 이 내용이 정말 마음이 든든해서 본인이 이 시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바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시민 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심리 방역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가지 백신을 소개시키려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7가지 백신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주사 놨듯이 마음에 놓아드리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은 격려 백신, 나를 격려하자는 건데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공포 반응이 정상이고 나는 지금 잘 조절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격려하는, 난 잘 조절하고 있고 지금 내 불안을 잘 다루고 있다, 주의는 기울이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격려 백신 첫 번째 백신이었고요. 두 번째 백신은 긍정 백신입니다. 좋은 일 하기.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요. 80대 대구의 어르신께서 천으로 희망 마스크를 80장을 짜서 보내줬다. 이 뉴스가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면서 이분도 이렇게 작은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저희가 힘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거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혼자 지낼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줄 수도 있다. 긍정 백신도 저에게 큰 힘을 주는 백신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실천 백신인데요. 지금 질병통제본부에서 수칙을 잘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하고 손을 씻고 기침 예절을 잘 지키는,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실천 백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지식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을 만한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이 지식 백신도 우리에게 불안을 없애주는 큰 힘이 됩니다. 잔혹한 세계 증후군이라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뭘 말하냐면 하루 종일 나쁜 뉴스, 힘든 뉴스, 환자가 늘어난다는 뉴스만 보면 마치 세상에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처럼 보여서 외출을 못하겠다,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겠다, 이런 현상, 나쁜 뉴스를 많이 보면 세상이 더 나쁘게 보이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초기에는. 그래서 정확한 지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희망 백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감염은 주기가 있었어요. 또 지역사회 감염 단계가 있다가 종식기를 거쳤고 저희가 회복되었습니다. 내내 지속되는 감염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끝난다, 머지않아 끝난다, 조금 길어질 수 있어도 곧 끝난다, 그리고 곧 치료하는 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갖는 백신도 저희를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백신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 백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막연히 알고 있는 것과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에게 혹시 증상이 생긴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증상이 생긴다면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지를 미리 알아둔다면 그 불안이 많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균형 백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이성의 촛불, 이성의 등불 속에서 잘 버텨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정과 사고의 균형, 몸과 마음의 균형, 가정과 일가 균형, 특히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 몸의 리듬도 많이 깨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 중에서 특히 이성은 인류의 진보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해왔고요. 우리가 전염병을 이겨내는 지혜도 이 마음이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잘 간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전염병의 특성인데요. 전염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두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정말 중요한 주인공은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드라마와의 이 감염 재난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다른 이전의 전염병에서도 그랬듯이 우리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비난을 멈추고 백신을 개발할 과학자를 응원하고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및 병원 직원분들을 격려하고 지금 이 집단 감염으로 힘들어하는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과 굳게 연대하고 자가격리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안타깝지만 환자가 돼서 질병을 극복하는 분들에게도 힘찬 응원을 보내주고 또 공무원분들, 보건소에 계신 분들 꿋꿋이 정부를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해결하자는 그런 노력과 협력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감염이 끝나면 우리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이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전염병과의 싸움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전염병은 한 사람의 전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또 우리 이웃을 지키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분이라고 한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지내는 안정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인 여러분을 모두 응원합니다. 저의 선배님 최종호 가톨릭 성모병원 교수님께서는 서울 시민 모두가 이 전염병과 싸우는 전우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이 감염 재난에서 가장 강력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연대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모든 시민들에게도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대구 경북의 분들에게도 큰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식과 동료인 또 강동우 선생님께서 7가지 백신도 중요하지만 1개의 백신을 더 추가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 백신 뭐냐면요, 고생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포용 백신을 제안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포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우리가 포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를 또 강력히 바랍니다. 하나의 더 끝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어저께 연락이 왔습니다. 대구에서 오랜 동안 격리했던 분이 처음으로 외출을 나와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막 이제 피어나는 목련 사진이었는데요. 그분도 울컥했다고 하고 저도 그걸 보면서 좀 울컥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곧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민 으라차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저는 매일 작은 제 방에서 1대1로 얘기하는 것만 익숙해 있는데 이 넓은 공간에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좀 떨리네요. 지금 얼굴이 막 긴장되는 게 느껴지고 하는데,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지난 3년 동안 뇌부자들이라는 이름 하에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을 없애보자 라는 거창한 목표로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이후에 책 출간, 강연, 최근에는 유튜브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좀 어울리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저는 여성의 마음을 정말 모르던, 알 수 없던 사람입니다. 일단 시작부터 아들 둘인 집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외아들이셨고 그에 반해 어머니는 10명의 남매 중 막내셨는데요. 저희 집에 어릴 때 반려견이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무슨 이놈의 집안은 개새끼마저 남자냐 라고 얘기하셨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좀 말이 없고 무거운 집안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남자애들과만 어울려 놀았고 그래도 대학에 가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대학에 가서도 결국 운동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해서 그때 만난 수십 명의 남자 선후배가 지금까지 제 대인관계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뇌부자들 역시 6명의 멤버가 전부 남자들이고요. 이제는 애 아빠가 됐는데 2명의 아이 모두 아들입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공간에서 제가 살았을까 싶은데 이런 제 인생에 이런 불균형을 맞추려는 듯이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80% 정도 분이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받으면서 살아오신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세상을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게 당연한 거고 이 명제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듣는 사람입니다.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고 거기서 겪었던 그분들의 감정을 약간이나마 같이 공유합니다. 제가 들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들 하나같이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안 그런 것도 하나 있죠. 네, 이 책들을 제가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주인공이 여성입니다. 네,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거 이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 집안에서 둘째예요. 둘째인데 언니와 남동생을 가진 둘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제 환자분 역시 그래요. 그런 집안에는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집안의 그런 심리가 있죠. 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첫째가 딸이다. 뭐 조금 실망하지만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째 낳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둘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압박이 가해집니다. 아들이 잘 들어선다는 날을 받아서 임신을 시도하고 미리 나오지도 않았는데 남성적인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정해놓기도 하고요. 아들이 들어선다는 한약을 먹기도 하고 아이가 이미 생겼는데 아들로 바꿔준다는 한약을 드시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딸로 태어난 둘째는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은 성별 때문에 처음부터 차별을 받고 넌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텐데 라는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사랑받기 위해서 언니와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남동생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 연령대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시절 첫 번째에는 신뢰라는 것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신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세상은 살만한 곳이구나. 사람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세상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아이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세상은 나를 반기지 않아. 나는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뿌리 깊은 생각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생각에 틀은 어른이 되어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믿음 모두가 없으니까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항상 억누르기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감정인데도 확신이 없고 내가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했을 때 분명히 거절당하고 상처받을 것 같거든요. 근본적인 애정 결핍이 있으면서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혼자일 때에도 불안하고 누군가와 함께일 때에도 결국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분의 이야기가 남아선호 세상이 팽배하던 먼 옛날 이야기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매일같이 20, 30대 여성분들에게도 듣고 있습니다. 약자로서 여성이 고통받는 흔한 케이스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남성에게 상처받아서 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이분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나? 흔히들 말하는 외모, 경제적 조건, 사회적인 지위? 절대 아닙니다. 잘 들여다보니 이분이 남성과 깊이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났어요. 이런 가정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들 정말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폭력의 당사자인 어머니는 물론이고 목격자인 아이들 역시 엄청난 피해자가 됩니다. 아이들은 동성애 부모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라납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 아들들은 자신이 혹시나 나중에 아버지를 닮아 가해자는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그리고 딸들은 나는 결국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살지도 몰라라는 불안감에 누군가와 깊게 관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예 이성을 아예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혹은 결혼을 해도 이세를 갖는데 마음속 깊이 저항에 걸려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또 많이 듣는 이야기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남성 앞에만 가면 온몸이 굳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직장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이 두 분 모두 진료실에 찾아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요.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분들의 뿌리 깊은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야.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어. 라는 생각의 틀이 바뀔 수 있을까요? 답은 사람에 있습니다. 너무 뻔한 대답처럼 들리죠? 사람에게 상처받아온 사람들에게 사람을 다시 만나라 라는 이야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반문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상처받았으면서도 결국 사람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물론 상처받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혼자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너무 길게 지속되는 혼자만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우울과 불안을 불러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한 여성분들이 나는 앞으로 사람을 안 만날 거예요 라고 하면서도 진료실에 또 하나의 사람인 저와 이야기를 나누러 찾아온 것도 그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해서만은 해결되진 않고 결국에는 부딪혀서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사람이 답이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안정적이고 꾸준한 관계에서 생성되는 심리적 안전기지를 의미합니다. 심리적 안전기지라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힘들 때
잠시 도피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와 다투게 된 상황을 아마 상상해 보시면 떠오를 거예요. 울면서 집에 돌아간 아이는 부모님에게 위안을 받고 그 다음날 또 놀이터로 나갑니다. 성인이 되어도 이런 삶의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누군가와는 계속 부딪히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작고 큰 상처들을 받아갑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가정을 심리적 안정기지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현실상 참 애석하게도 많은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심리적 안정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대체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어떤 집단, 그리고 어떤 장소도 가능합니다. 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고요. 저는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취업, 연애, 시험, 모든 것에 실패한 청춘이 어릴 적 추억이 남아있는 고향집으로 가서 그곳을 심리적 안정기지로 삼아서 회복하는 과정을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잠시만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심리적 안정기지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 혹은 어떤 집단, 장소는 뭐가 있는지. 잠깐 스쳐가는 것이라도 떠오른 게 있었다면 정말 다행인 인생입니다. 예, 성공하셨어요. 많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두 개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심리적 안정기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기지가 없다? 그럼 난 이제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이다?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그럴 때 1번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서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겠죠. 하지만 분명히 또 상처받고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가가려고 시도했던 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내가 걱정했던 것과는 그래도 다른 반응이 나오더라. 그런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더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나는 상처받았던 어린 시절의 나도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예전에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도 아니거든요. 힘든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민다. 그런 경험 다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정신과 의사가 되기 전에도 친구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고요. 도와주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괜히 조언이라고 했다가 더 상처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럴 땐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들을 같이 상상하며 같이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신과 의사면 말을 엄청 잘해야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아픔이 그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매일 진료실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 병원 진료실이에요. 되게 작죠. 하지만 이 진료실이 심리적 안정기지로 어떤 분들에게는 작용합니다. 현실에서 내가 도저히 심리적 안정기지를 찾을 수 없을 때 이 작은 진료실이 임시적인 안정기지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고 그를 바탕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그 셋째 중 둘째, 그분이 최근에 진료실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 한 주 힘들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선생님께서 지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던 내용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면서 힘든 걸 잘 이겨낼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방이 정말 다행히 그분에겐 심리적 안정기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 심리적 안정기지를 바탕으로 과거를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만나갈 현실의 상처들을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튼튼한 안정기지가 존재하기를, 그리고 동시에 다른 분들의 안정기지가 될 수 있기를, 만약 없다면 새롭게 만들 강한 용기를 내시길 기원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